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케이스 스터디 진행했고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이제 함께 봤었던 모리야마 하우스를 조금 더 깊게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다이어그램이랑 여러 사진들 가져왔는데 일단 뭐 인상적이었던 사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민들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슬리퍼를 구비해 두는 장면이나 너머에 이 건물 내부가 관통돼서 그 너머가 보이는 이런 광경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이어그램 중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이 두 가지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일단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모리야마 하우스로 진입하는 동선을 표현한 건데 이 모리야마 하우스가 외벽 담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작은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간을 이용하는 시퀀스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건물 하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나리오가 있는 공간 이용을 잘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층의 플랜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공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은 내부에 이제 화장실이나 욕조가 있어서 욕조나 간이 주방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서 일단 건물 자체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유닛들이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매치된 것들은 외부로 나가야 한 욕실이나 주방 등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로 나가야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닛의 특성도 조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욕실이 분리되어 있는 유닛도 있는데, 그런 유닛들은 이렇게 그런 유닛들조차 이렇게 유리로 통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노출되게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욕실이 여기 사진에 있는 광경인데,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출 있게 만들어서 이 점이 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옥상에 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방감이라는 컨셉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얇은 벽이나 큰 창호를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점 또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부 전경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건축 스타일이 이제 군집형 공동주거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주거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60년대 서양에서도 주장이 되었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과거에 중세 시대와 그리고 근대 시대의 도시 형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런 열린 블록 개념의 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기도 한 케이스가 이 모리야마 하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면서 공동주거에서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위계를 없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항상 제한되어 있고 항상 똑같은 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위계가 없이 랜덤하게 배치를 해결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다리식 이용,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은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객들 사이의 접점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계가 생기게 된 것이 우리 공동주거의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동주거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특히 층이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규모를 표기할 수는 없기 마련인데, 그럼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다른 케이스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답사를 한번 다녀왔던 공동주거인데요. 솔직히 건물적으로는 그렇게 특이하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오피스텔인데 좀 이 층마다 이렇게 공유 거실이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공유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기존 공유 주거에 비해 굉장히 다양하게 입점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실제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보면서 공유주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답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네, 추천드리고, 이것도 이제 국내에 있는 공유주거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앞선 케이스와 조금 비슷하면서도 이제 공간적으로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중정이 크게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공유 스페이스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가장자리에 각각의 유닛이 놓인 형태입니다. 이 케이스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위층으로 갈수록 이제 이 가운데 공간들이 좁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중정은 물론 이제 접점을 늘리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위층으로 갈수록은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두 개의 건물이 마주보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점점 가까워지도록 만들면서 그 점을 극복한 아이디어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남에 위치한 국내 공유주거 케이스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각각의 유닛이 들어가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간 전형적인 공유주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은 베란다를 밖에 만든 게 아니라 안에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베란다가 또 다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또 다른 공유 공간을 제공하고 이 갭이 또 다시 중정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케이스가 바로 LT 조사이 공유주거인데요. 이거는 이제 각 층마다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은 한 반층 정도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층을 내려가게 되면 각 층에 거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플로어를 완전하게 막은 게 아니라 굉장히 라이트하게 플로어를 스킵해서 만들어서 수직적으로도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가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 보통 공유 주거를 보면 각 층 내에서의 이런 개방은 혹은 공유는 잘 이루어지지만 각 층 간의 공유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이것도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이런 중정과 연결되는 갭을 만든 것이겠죠.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층을 이제 반층씩 삽입하면서 수직적인 접점도 훨씬 늘린 형태고 또 시각적으로도 그걸 뚫어냈다는 점에서 조금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관에서 보면 굉장히 평범한 건물인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이거 말고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시카고에 위치한 전형적인 오피스텔인데요.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통 공간이 많지 않은 반면에 이제 외부의 베란다에서 테라스에서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틀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위층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층간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옆집하고도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테라스 덕분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 주민 간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고층 건물의 한계를 이렇게 용적률 꽉 채울 수밖에 없는 고층 건물의 한계를 좀 재미있게 극복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 월든하우스 타운하우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란다를 이제 이웃한 사람들에게 노출한 반면에 여기는 아예 1층 전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노출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세트가 있어서 이 세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데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조금 작은 단위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 사람들 또한 이 안에 플랫폼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망할 수 있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디자인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찾아본 케이스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커진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물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위기는 생기더라도 작은 단위에서는 랜덤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YLT 조사이 하우스나 갭하우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가 생긴 사람들 속에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요소를 더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베란다를 만들어주거나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그걸 강제로 노출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혹시 이런 밖으로 나가고 싶게 하는 프로그램 혹은 공간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 안에서 소통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조금 더 사람들 간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사례 조사도 잘했고 설명을 잘해서 뭐 내가 덧붙일 게 없는데, 자, 이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오늘의 결과물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기대가 된다고. 근데 이제 이 다이어그램도 여러 단계지, 그렇지? 이건 이제 컨셉추얼 다이어그램에 가깝다면 이게 이제 조금 더 하나씩 디벨롭돼서 실제로 뭐 거의 건축화된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디벨롭이 돼야 된다. 자, 그러려면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직설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 건축 공간에서 무엇이 그 역할을 하느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컨셉추얼한 거고, 실질적인 어떤 복도가 혹은 베란다가 혹은 무엇이 저 역할을 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보면, 야, 이건 뭐, 자, 여기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게 결국 뭐냐면, 저 앞에도 나오지만 이런 공간들이 뭐지? 이렇게 엇갈려 있는 이런 공간들,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 특히 여기 같으면 단면도에서 보면 1층 반층, 여기가 1층 여기가 반층 이렇게 되지. 이게 뭘 하는 거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반층이라는 것의 이라는 역할이 말 그대로 이런 거지. 같은 층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2층도 아닌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계단 같은 거야. 계단이라는 건 뭐야? 수평부재도 아니고 수직부재도 아닌 이렇게 다이어고널한 거지. 중간이단 말이야. 굉장히 공간적으로 중간적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스키플러 혹은 이런 것들이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을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같은 층에 있는 것도 아닌, 소위 말해서 완전히 프라이빗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커뮤니티의 것도 아닌 아주 중간적인 말하자면 블러된 영역이 된다. 애매모호한, 앰비규어스한 이런 공간이다. 자, 이런 공간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지. 자,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뭘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유리라고 하는 재료로 저게 프라이빗하면서 커뮤니티가 이렇게 넘나드는 소위 블러된 공간이 된 거지. 그러니까 딱 엣지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회색적인 이런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도 그런 거지. 이거는 나의 베란다인데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이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프라이빗하지 않은, 그렇지? 저게 우리 베란다 같으면은 내가 여기서 베란다에 있으면 옆집에서 절절 안 보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하이 뭐 이러기도 하고 간섭을 한단 말이야. 아까 리켄의 여기서처럼 간섭을 한단 말이야. 간섭, 소위 조우, 인카운터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커뮤니티의 사회야. 옛날 우리가 골목길에서 살 때는 옆집 내 집이 없었지. 달동네라는 거 여러분들 아나? 달동네 알아? 달동네가 뭐야? 저 이런 언덕배기에 있었던 오래된 그 난민촌 비슷한 철거민촌. 그 달동네가 요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달동네에 산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저녁 때 막 같이 놀다가 누구네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어. 밥이라 봐야 별거 없어. 그냥 밥에다가 고추장 하나 던져주면 이렇게 비벼 먹는 건데 누구 집에 가서 다 먹어. 다음 날은 저 집에 가서 다 먹어. 이 집에서 잔치해. 그러면 여기 있던 상을 빌려주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빌려줘. 그래서 여기 손님 온다 그러면 저 집 이불 갖다 빌려줘. 윗집 아랫집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대가족이지. 그러니까 그런 달동네가 없어지면서 그런 대가족적인 정서도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돼?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족 같은, 말하자면 가족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흉물이 없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저거된 그런 거지.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요한 가치지만 그거가 되면은 말 그대로 고독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현대사회에서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게 커뮤니티다. 자, 그거를 만드는 게 건축적 공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공간이 뭐냐? 그걸 이제 찾아내는. 그게 이제 이름하여 블러드된 공간이다. 이것도 여기에도 안 속해 있고 저기에도 안 속해 있나.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내 공간도 아니, 내 공간이지만 내 공간만은 아닌. 뭐에 의해서? 시선에 의해서. 이거예요. 시선에 의해서. 시선이 간섭함으로 내 공간인데 내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도. 그러면 이게 구체적 건축적 장치로는 뭐냐? 이 점선이 뭐냐를 찾아낸다. 그게 시선일 수도 있고 그냥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이런 반쯤짜리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가
이거야 이거야. 뭐 그러니까 아주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는 그런 공간일 수. 어? 자, 이런 공간에 들어간다, 이런 공간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떤가? 이거는 1.5짜리 공간이다. 자, 이거는 평범한데 그 0.5짜리를 교묘하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런 소위 블러된 공간을 만들었다. 자, 이거는 이거죠. 이거지. 실외인데 실내인. 그렇지. 그래서 실내에서도 실외를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런 분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그냥 담벼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문 열고 나오면은 말하자면 외부 공간을 만나는데 이게 비 맞는 외부 공간이 아니라 어쨌든 외부 공기를 만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좁은 집에 벌써 문만 열면 외부 공기를 맞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또 좋아지냐? 이 공간이 이 중정이라는 데가 그냥 완전히 막혀 있는 우물 같은 공간이 아니라 외부하고 이렇게 뻥뻥 열려 있는 이런 공간이 된다. 자, 더 적극적이면 이럴 수도 있지. 이게 이 세대가 세대가 달라갖고 얘는 일로 나오면 얘하고 같이 베란다에서 만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자,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공간이 전체적인 거를 다 아우르는 아주 뭐 이건 뭐 티피컬한 건데 일단 참조해야 될 것은 결국 공간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컨벤셔널하다 이게야. 내 공간하고 큰 모두의 공간하고 이렇게 딱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모리야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아주 말하자면 회색 영역이라는 게 있다. 보잔박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건 소위 피규어 앤 그라운드를 그려보면 50% 정도 되는데 이 우리가 근대 도시라고 하는 이 탑상형 이런 데를 보면 건폐율이 얼마밖에 안 돼요. 한 15%밖에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뭐야? 외부 공간하고 내부 공간이라는 게 완전히 단절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오스망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이 공간적인 비례감을 가지는 적절한 솔리드와 적절한 보이드가 가져야 이게 좋은 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국 내부 공간하고 외부 공간이라는 건 외부 공간이라는 건 땅에다가 건물 딱 짓고 찌끄레기 남는 게 아니에요. 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야? 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외부 공간을 이렇게 설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건물은 난 모르겠고요. 외부 공간에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식사 공간이 돼야 되고 여긴 넓은 정원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골목길들이 바깥에서 오니까 다 이렇게 돼갖고 외부 공간을 잘 설계했더니 남는 게 건물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대지에 건물 딱 지어놓고 찌끄레기 남는 바깥에 외곽 1m짜리가 외부 공간이라고 그래. 거기다 나무 몇 대 심고 아니면 뭐 주차하고 이러고서 끝나. 이건 아니다 이거야. 외부 공간하고 내부 공간을 동시에 생각해야 돼. 그게 보르잔박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 현대 아파트 건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고대 도시나 가보면 이렇죠. 길반 땅반이 아니야. 피규어 앤 그라운드를 그리며 그런 도시가 좋다고 느껴지잖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의 고딕가로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좋잖아. 외부인데 실내 같기도 하고. 자, 그런 가로가 좋은 가로인 것처럼 우리가 현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모리야마 같은 게 그런 게 제일 잘 표현이 된 거지. 자, 하여튼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좋다 이거야. 하이어라키인데 보잔박 같은 얘기지. 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그 얘기지. 하이어라키가 없을 수는 없다. 왜냐? 밀도는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완전히 트리식으로 남남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 안에서 뭘까? 이게 뭘까?라는 걸 찾는 거라고.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렇게 그렸어. 그러면 그 점선이 뭐지? 그게 뭐야? 이런 걸 알아야 돼. 많은 단서가 오늘 나왔다고. 그게 반층짜리 공간 혹은 시각적인 간섭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그 중간을 프라이빗하지도 않고 완전히 또 공적인 공간도 아닌 이런 중간적 영역의 공간을 만든다. 그걸 찾아내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 대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규모가 뭐 아파트 한 동짜리만큼이 되도 좋고 빌라 크기만 해도 좋고, 그거는 나중에 바뀌어도 돼. 사이트나 뭐는 바뀌어도 돼. 어쨌든 이제는 실제 건물이라는 매스 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라는 거를 만들어 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것이 놓여지는 대지 프로그램까지가 있으면 더 빨리 진도가 나가겠지. 오케이?